제발 오지 마세요. 한 발자국을 떼기가 무섭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이고, 추워라.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몇 걸음 걸었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엄마! 큰아들이 뒤에서 저를 부르네요. 마지막까지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에요. 영호야, 난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도 지금 이 밤에 찜질방이라도. 됐다. 네 마누라 말대로 이제 안 올게. 걱정 마라. 엄마! 내가 네 엄마였던 게 언제였더라?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만이었나? 오늘 사연은 한겨울 폭설 내리던 날 빈털터리로 자식집에서 쫓겨난 70대 할머니의 반전 복수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6시에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73. 박정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25년을 일했던 종로 뒷골목의 김치찌개 식당은 이제 고층 빌딩이 되었지만 아직도 새벽이면 습관처럼 김치 썰 준비를 하려 손이 바쁩니다. 류마티스로 구부러진 손가락마다 그때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해에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 건물 청소까지 했습니다. 둘째가 장가 갈 때는 남편과 둘이서 모아둔 귀한 돈으로 예단을 챙겨 보냈고, 막내딸 시집 보낼 때는 금반지 하나 못 해준 게 늘 가슴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고생만 시켰어. 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 이제 우리랑 살자. 했습니다. 반지하라 습하고 좁았지만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사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대기 빠듯했지만 통장에 남은 840만 원만큼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손주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며느리 말에 지난 겨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나 봅니다. 무릎이 아파 잘 걸을 수도 없고 허리도 굽어 남들 보기 민망합니다. 그래도 아직 제 힘으로 밥 한 술은 뜰 수 있고 새벽이면 꼭 일어나 하늘을 봅니다. 자식 셋을 키워놓고 이제는 마음까지 늙어버린 칠순센 노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꿈에서 옛날 식당 일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손님들 북적이고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그릇 날리던 모습이 떠오르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제한이나 사귀며 살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봤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자식들의 존재가 제가 도움을 받는 것조차 막고 있네요. 매일 아침 관절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답답한 마음에 남편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습관처럼 눈이 떠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옆방에서 다 들리잖아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언제부턴가 어머니로 바뀌었네요. 미안하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식당 그만두신 지가 언젠데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며느리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반지하 좁은 방에서 아침부터 숨이 막힙니다. 할머니, 나 학원비 내야 하는데. 중학교 들어간 첫째, 손주가 눈치를 보며 다가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이번 달부터 수학이랑 영어 학원을 다니려면.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내 병원비랑 약값으로 남겨둔 건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부 안 시키면 안 되는 거. 결국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840만 원, 병원비랑 혹시 모를 장례 비용으로 아껴두던 돈이었는데 그날 저녁 폭설 예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으니 이제 할 일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지영아, 나 이 시어머니야.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그날 밤 1시간도 안 되어 짐을 싸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끝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작은 캐리어 하나에 겨울옷 몇 벌과 약봉지를 담았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 뒤에서 들리는 손주의 울먹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말이 맴돕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한 발자국을 깨기가 무섭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이고, 추워라.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몇 걸음 걸었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는. 큰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에요. 영호야, 이제 와서 뭘? 그래도 지금 이 밤에 찜질방이라도. 됐다. 네 마누라 말대로 이제 안 올게. 걱정 마라. 엄마! 내가 네 엄마였던 게 언제였더라? 기저귀에 갈아줄 때까지만이었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까봐 더 참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눈은 계속 내리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근처 파출소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순찰 나온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많이 추운데 택시라도 타시지 그러셨어요? 택시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지갑 속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입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엄마 어디에요? 형한테 전화 받았는데. 걱정 마라. 엄마는 잘 지낼게.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너희 집에 가면 내일은 또 너희 마누라가 나가라 할 텐데 그럴 바에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폭설은 계속 내리고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캐리어 하나와 10,000원짜리 2장뿐입니다. 이 나이에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네요. 할머니, 이용하시게요? 카운터의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2장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이용료가 15,000원이에요. 그럼 망설이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머리카락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추운데 그냥 들어가세요. 5,000원은 제가 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낯선 이의 동정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질 줄이야. 고마워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쌉니다. 구석 자리에 캐리어를 놓고 락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는데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에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막내딸 미영이에요.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있어.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못났구나.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면 아니다. 넌 오지 마라.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잖니.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하다. 엄마! 너희 셋 다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 거다. 전화를 끊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도 나 같은 사연이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문득 통장에서 사라진 84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찜질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뼈마디마다 한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몇 시간 주무셨어요? 계속 뒤척이시던데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잠은 잘 왔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눈도 못 감았어요. 아침 9시 찜질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밖에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나마나 또 자식들일 텐데 하고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순 어머님 되시죠? 종로노인복지관 김민정 복지사입니다. 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밤늦게 폭설 속에 캐리어 끌고 계시는 어르신을 보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 경찰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 지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작은 아들이었어요. 영민아. 엄마,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밤새 찾아다녔잖아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찾아서 뭐하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와이프랑 얘기 다 했어요. 또 얼마나 버티다가 나가라 할 건데? 그때 복지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우선 복지관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결국 복지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캐리어를 들어주는데 그 무게가 어제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으니 문득 20년 전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가. 복지관 상담실의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싸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김민정 복지사가 내민 차를 받아들며 옆자리에 앉은 작은 아들을 힐끗 봅니다. 영민아, 너는 가봐라. 회사 늦겠다. 엄마,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에요. 어머님, 혹시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해보셨나요? 복지사의 질문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있다고 매번 거절당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나를 내쫓은 자식들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군요. 큰 며느리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제 밤새 동네방네 소문났잖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지영아, 제발 돌아가세요. 제 체면은 뭐가 돼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체면. 그래요. 자식들의 체면이 이렇게나 중요했던 거죠. 내가 없는 게 니네 체면에는 더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통장은 비었고 이제 내 몫의 체면도 없어졌으니 너희들 마음 편하게 살아라. 복지사가 중재하려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내고 이러시겠다는 거죠? 지영 씨, 진정하시고. 어머니가 먼저 우리 통장 비우시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말이 돼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내가 통장을 비웠다고요? 지영아, 그건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지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입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복지관 상담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마치 제 인생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기 어머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큰며느리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저를 향한 원망, 짜증,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일까요? 지영아, 내가 25년 전 처음 너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너는 꽃다운 25이었지. 어머니, 제발 그런 옛날 얘기 좀. 들어주렴. 이제 마지막일 테니. 손을 떨며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내가 첫 아이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너는 입덧이 심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죽을 끓여놓곤 했었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으라고. 큰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냅니다. 형수님, 그만하시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영민아. 어머니, 우선 저희 집에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더니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립니다. 동네 어머니들 단체방이었어요. 어제 박정순 씨네 큰아들 집 앞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폭설에 노모를 내쫓았다던데. 저번에 통장에서 돈도 다 빼갔다면서. 메시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지영아. 그럼 누가? 어떻게? 세상에는 눈이 많지. 어제 그 눈보라 속에서 이 늙은이가 캐리어 끌고 가는 걸 본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매서운 눈보라는 잠잠해졌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송이가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구나. 복지관을 나와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오랜만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내딸 미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큰 집으로 다시 가시면 큰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큰아들이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왜 우울증 약을 먹게 됐는지.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엄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니? 내가 너무 쉽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잘못이고. 그때 작은 며느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동네 엄마들 단체방에. 화면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정순 씨네 큰며느리 시어머니 통장 돈 빼서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대.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면서. 어제는 폭설에 그 나이 드신 분을 내쫓았다며. 이게 무슨. 큰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애들 방학 때. 지영아, 내가 그런 소문 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어떻게? 그때 카톡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정순 할머니 식당 25년 운영하시다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정리하셨다면서요? 그 식당에서 저도 단골이었는데 할머니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막내딸이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다들 각자 집으로 가거라. 나는 어머니! 이제는 내 길을 가야겠구나. 찻잔에 비친 제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갑자기 25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들, 며느리 얼굴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었나 봅니다. 큰 며느리는 충격으로 쓰려졌고 아들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네요. 어머니 제발. 작은 아들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어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나서면 우리 손주들이 학교에서 힘들어질 거. 우리 영우, 영민이가 동네에서 고개 못 들 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들아, 내 어미가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끄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막내딸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영아, 근데 언니 오빠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 폭설에 우리 엄마를 막내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만 하던 딸아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큰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셨을 때 순간 욕심이 났어요. 남들처럼 애들 학원도 보내고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어서. 큰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다 내어준 거야. 자식들 준다고 내 몫의 미래까지 다 줘버린 거지. 아침부터 복지관 앞이 술렁였어요. 저기 박정순 할머니 맞으시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25년 전 할머니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던 손님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시던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장신동 비어있는 제 가게 할머니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아들이 놀란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절 기억하시나요? 뒤돌아보니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였어요. 저 30년 전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 할머니 식당에서 일했던. 영숙이? 네, 지금은 제가 복지관 이사로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식당 운영 좀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기회들 앞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민수가 어제 왜? 민수가 왜? 중학교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연설문을 썼더라고요. 나의 할머니, 나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까 복지사님이 주신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통과됐대요. 저희가 부양의무자 포기 신청을 했거든요. 한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내딸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장신동 식당 체인점 사장님의 제안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25년. 그 시간이 제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건 복지관 이사로 있다는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복지관에서는 점심때만 일하시면 되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제안들 속에서 문득 옛날 제 식당 주방이 떠올랐어요. 사실 난 지금도 새벽이면 깨어나 김치 썰 생각하면서. 큰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영호야,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비법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손님들이 자꾸 줄어서.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어머니,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어머니 손맛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주방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 지영아,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의 그 세월을, 그 정성을 이제야 알겠어요. 복지관 이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복지관은?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의 가게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교 회장 됐어요. 제가 한 연설.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 멋지다고 했어요. 손주가 품에 안겼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셨나요? 막내딸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나도 더 노력할게. 늦은 밤,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의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영호야, 내 어미가 너무했구나. 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네 단체방에는 여전히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박정순 씨 큰아들네 가게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대요. 당연하죠. 어머니 돈 떼먹은 자식인데. 그래도 손주들은 어쩌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 그래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절 보고 수근거렸어요. 불효자의 아들이래요. 화면이 흐릿해질 때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민수가 금방 받았어요.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데. 아니다. 어른들 이래 너희들까지 다치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밤 우세요. 뭐라고? 술 드시고 들어와서 내가 이러려고 어머니 돈을 가져갔나 하면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제 행동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였네요. 민수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질까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그날의 눈이 쌓여 있었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그 눈처럼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은 걸까요?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는지 큰 아들네 식당에 올 용기가 생겼네요. 문 앞에 걸린 영업 준비 중 팻말이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큰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국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자꾸 맛이 예전만 못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어디 보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우려냈구나. 역시 어머니라서 한눈에 아시네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이제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그때 주방 한켠에서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주방 보조할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올 거예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제는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 국물 맛을 봐줍니다. 저녁이면 복지관으로 가서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하고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다시. 지영아, 이대로가 좋아. 너희들의 삶이 있고 이제는 나의 삶도 있으니까.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립니다. 꽃잎처럼 흩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학교 과제물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할머니랑 같이 일하는 엄마가 좋아요. 예전엔 엄마가 맨날 우울하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수하겠다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일상의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엄마. 멀리서 막내딸이 손을 흔듭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우리는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네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장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날의 폭설은 멈췄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눈이 녹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손주들의 눈빛까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복수가 아닌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 증오가 아닌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작은 월세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5년간의 식당 생활이 가르쳐준 것처럼 인생도 결국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육수를 끓이는 시간도, 양념이 배어드는 시간도, 모든 것은 그만의 때가 있지요. 이제는 매일 아침 큰아들네 가게에 들러 국물 맛을 보고 저녁이면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이는 날이면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73세 겨울밤, 폭설이 내리던 그날은 제게 끝이 아닌 시작이었나 봅니다. 증오로 시작된 발걸음이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향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걸. 자식들을 향한 집착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걸. 봄이 오면 우리 동네 길가에도 꽃이 필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쌓인 눈도 조금은 녹아 있겠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3살의 겨울밤에 시작된 우리 가족의 아픈 성장기, 그리고 새로운 봄을 향한 이야기.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